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이제 시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 지금 이제 미국의, 여기 에릭 비온 열프슨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쓰죠. 1차, 2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써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 스팀 엔진, 증기기관차부터 그다음에 전기 플러그, 그 전기 에너지죠.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니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정보화 혁명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대신 무슨 용어를 썼죠? New Machine Age라는 걸 썼죠. New Machine Age.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세 가지로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디지털이란 말을 써요. 그죠? 디지털라이제이션. 여러분이 이제 그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쓴다는 얘기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중립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과학기술의 중립성,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험주의적 방법론은 과학은 반드시 경험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가설이나 이론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자가 실험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고. 근데 그런 것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자기들이 이제 가설이나 이론을 세우면 우리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느냐, 입증되지 않느냐 그뿐이지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오로지 관찰자 관점에서만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생각이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제안을 했고 굉장히 이 의견에 따라서 과학기술은 그럼 가치 중립적이구나. 그래, 우리는 열심히 실험 관찰을 하면 돼 해가지고 막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대 서양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게 됐죠. 이 이후에 뭐 산업혁명도 가능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즉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인간의 삶이 되게 편해졌죠. 뭐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뭐 철도라든지 또 2차 세계대전 때 뭐 미사일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땠어요? 그것이 정말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원자폭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총책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 정부의 맨하탄 계획에 따라서 원자폭탄 개발을 담당했죠. 과학기술자들이 그 안에서 했어요. 하고, 핵실험도 하고, 그랬죠.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 정말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원자폭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투하하면서 완전히 굴복시킨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일본의 그 군인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따라서 개발한 원자폭탄이 과연 인류의 진보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도 역시 이제 물리학자였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핵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쓰자. 긍정적으로 쓰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쓰면 그죠? 그 원자폭탄처럼 뭐 핵 융합이냐, 핵 분열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기술 중립성과 관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엘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엘프레드 노벨의 형이 있어요. 동생이었나? 어쨌든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음의 상인 노벨, 다이너마이트의 왕, 사망하다. 그러니까 그걸 그 신문을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죽으면 우리 형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잘못 오보를 냈는데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낼 거 아니냐. 나는 인생을 그럼 잘 살았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됐지? 나는 돈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낸 사람,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의 대가구나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그 뭐 정말 그 학문적으로 유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 기금, 노벨 평화기금도 만들고 그리고 또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그때 당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좀 평화에 어떤 노벨 평화상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누구나 노벨상을 알죠. 노벨이라는 사람을 알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기술의 중립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봤던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노벨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토마스 사무엘 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미국 사람인데요. 자, 미국의 이제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사, 그러니까 과학의 히스토리, 과학사 교수이고 또 과학 철학자이기도 해요.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1960년에 나온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인데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구 문명 이퀄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등식에 따라서 야, 서구는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화된 나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니까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핵무기, 전쟁 살인무기,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인간의 수단화, 물질 만능주의 등 좋지 않은 결과물만 만들어냈지 않냐. 이거는 결국 뭐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판도라 상자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죠. 과학기술 자체로는 중립적이어서 책임이 없고 그것을 오남용하는 인간과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까 이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했다고 해서 자기 책임은 없나요? 진짜 없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토마스 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이론과 과학활동에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언제나 개입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것들 또 심지어 과학자 개인의 가치체계나 편견, 경험, 역사적 우연 등도 개입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더 이상 가치 중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기술이라는 의 중립성이라는 신화는 이제는 버리고 과학활동이 사회적 가치나 역사적 배경과는 무관한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토마스 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용어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패러다임은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외국어 학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라틴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동사가 변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이런 것도 아모, 아마스, 아맛 이렇게 동사 패턴이 있어요. 그럴 때 배우는 범, 레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쿤은 재판관이 그 코먼노의 판례의 증거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과학활동과 견주어 연상하고는 패러다임의 용어를 빌려오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사를 이야기할 때 각각 그 과학의 그 시대마다 그죠? 시대마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관습법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판하면 판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시대와 뭐에 좀 통용되는 어떤 핵심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사에서도 베르누이의 정리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유체 역학에서 보면 좁은 쪽으로는 좀 속도가 빠르게 막 흐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나중에 활용하면 그게 이제 뭐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 비행기 뭐 양 그런 그 양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호이겐스의 진자를 빗대어보는 발상에서부터 유래했다. 호이겐스 진자 운동 아시죠? 이런 것에서 진자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딱딱딱. 근데 좁은 데서는 좀 더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넓은 데서는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처럼 베르누이의 그런 유체 역학도 좁은 데와 넓은 데가 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제 토마스 쿤이 썼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The answers you get, the answers you get, 너가 얻으려고 하는 answer는 depends upon the questions you ask. 너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해답은 질문에 달려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답을 잘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패러다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재미있는 AI 공부 준비를 하는 거, 준비물을 한번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철학과 사이언스였더라. 그리고 이 역사 발전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과학기술이 바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은 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뭐 제3의 물결이나 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까지 갔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중립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AI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